디지털 트윈과 자율공장을 주제로 한 제2차 로봇 플러스 세미나 두 번째 시간에는 지능형 자율공장 사례입니다. 지능형 자율공장은 제품 생산의 전 과정을 지능화, 자동화한 미래형 공장입니다. 지능형 자율공장은 ICT 기술, IoT 기술 등을 기반으로 공장의 모든 설비들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지능적으로 운영되는 게 특징입니다. 오늘 강연은 이경창 부경대 제어계측공학과 교수 겸 스마트 제조로봇 융합연구소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 교수님께서는 부산대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받으시고 현재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표준공정모델 진흥위원회 위원, 한국기계가공학회 부회장, 제어로봇 시스템 학회 대외협력이사, 한국정밀공학회 사업이사 등을 맡고 계십니다. 그럼 안녕하십니까. 지능형 자율공장 사례에 대해서 발표를 맡게 된 부경대학교 제어계측공학과 그리고 현재 스마트 제조 로봇 융합 연구소에서 소장을 겸하고 있는 부경대학교 이경창 교수입니다. 먼저 지능형 자율공장에 대한 내용을 들어가기 앞서 사전적 의미, 즉 자동과 자율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에서 자동과 자율에 대한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뜰 겁니다. 자동이란 것은 지정된 조건에 따라서 조작자의 개입 없이 기능을 수행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처리 또는 장치에 관한 용어라고 이야기했을 거고요. 자, 그리고 자율이란 것은 약간은 좀 철학적인 개념으로서 합리적인 개인이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강요되지 않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 즉 합리적 개인이라는 어떤 인간에 대한 독특 이야기들을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능형 자율공장에 대한 내용에서는요, 주로 전통적인 제조업을 뜻하는 이 팩토리 공장이 매뉴얼에서 수동에서 오토매틱 자동으로 바뀌고 그리고 오토노머스로 진화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자율공장 혹은 자동화된 혹은 스마트 팩토리와 스마트 공장이라는 개념들이 등장을 했느냐? 인구 절벽에 대한 사항을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출생아수 급감에 따라서 생산 가능 인구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로 1959년에서 1970년 출생아 수가 100만 명 정도 됩니다. 자, 차례대로 현재 정년퇴직을 하고 있는 연령대가 될 거고요. 90년에서 95년도 출생아 수가 현금 70만 명이 됩니다. 현재 30대 초반으로서 신규로 취업시장에 진입하는 연령대입니다. 자, 문제는 2003년도 태어난 49만 명, 올해나 내년 정도에 대학에 진학하는 연령이 되겠죠. 49만 명이다.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이유, 즉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로 인해서 이런 감소 이유는 우리나라만 겪고 있는 문제는 아니라 주요 선진국, 특히 제조업 강국이라고 이야기하는 미국, 일본 등에서도 이미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즉 미국, 일본, 독일에서도 이렇게 생산 가능 인구가 떨어지고 있죠. 즉 출생아 수의 급감, 그리고 국민소득 증대에 따른 워라밸의 확대, 그리고 1인 가구의 증대, 그리고 고령자의 건강한 노후 등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있어도 일할 사람을 못 구하는 시대, 즉 제조업에서의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각해질 거라는 것은 어느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각국에서는 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들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로 독일에서는 인더스트리 4.0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요. 연도를 보시면 12년, 13년, 미국에서는 9년도부터 리메이킹 아메리카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일본에서는 13년도부터, 우리나라는 조금 늦었지만 실제로 선진국과 유사한 개념으로서 선진국과 유사하게 인구 급감을 하기 시작했던 14년, 15년도부터 제조업 혁신 3.0 그리고 스마트 공장이라는 개념들을 도입해서 이런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들이 진행되었었습니다. 자, 결국 이제 자율공장의 가장 시초적인 개념은 스마트 공장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스마트 공장의 개념을 먼저 살펴보시면 자동화 수준을 넘어선
4세대 디지털 신기술과 제조기술이 접목된 소비자 중심의 진화된 공장이라는 용어로서 정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KPMG 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스마트 공장의 개념, 뭐 다양한 형태의 이 스마트 공장에 대한 개념들은 발표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들어서는 이 스마트 팩토리뿐만 아니라 좀 더 발전되어 있는 자율 공장에 대한 이야기들도 지금 실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공장은 생산 설비, 제어 시스템, 공장 관리 의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스마트 공장에서는 이런 생산 설비와 그다음에 제어 시스템과 공장 운영의 최적화 진흥화를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ICT 기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보틱스 기술과 3D 프린팅 기술이 도입이 될 거고요. IIoT라고 하는 이제 스마트 게이트웨이가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 공간에서는 자, 현실 공간과 가상 공간으로 구분이 되면서 가상 공간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그 다음에 데이터 애널리틱 패턴 알고리즘화, 인공지능 머신러닝, 그 다음에 CPS라고 하는 사이머니 시스템 등의 다양한 기술들이 도입이 되면서 조금 더 혁신적인 형태가 되겠죠. 즉 이는 동일 생산 라인에서 다양한 제품 생산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자, 고객의 요구가 변하면서 모듈을 통해서 대량 맞춤 생산해서 개인별 유엔 생산 체계로 바꿔야 된다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상 공간에서 제조 현장 모니터링 제어를 통해서 품질 원가 경쟁력을 강화해내고 공장의 여러 가지 이상 신호들을 미리 잡아내고 좀 더 고품질의 제품들을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조업 생산성의 획기적 향상을 이루어질 겁니다. 즉 특히 에너지 절감 그리고 인간 중심 작업 환경에 대한 구현들이 가능해질 거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 이렇게 스마트 공장을 도입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다양한 ICT 기술과 AI 기술들이 도입을 하게 됨으로써 이런 제조업에서의 어떤 패러다임 변화, 대량 맞춤형 생산 체계에서 개인별 유엔 생산 체계로의 변화, 그리고 에너지 절감 문제, 그리고 인간 중심의 작업 환경 구축 등과 같은 다양한 효과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다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ICT 공장, 스마트 공장의 수준을 살펴보시면 ICT 기술의 활용 정도 및 역량에 따라서 미도입부터 시작해서 기초, 중간 1, 중간 2, 고도화로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자, 기초는 레벨 1부터 레벨 5까지 가면 점검 단계, 모니터링 단계, 제어 단계, 최적화 단계, 자율 운영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오토매틱과 자동적인 것과 자율적이라는 개념들을 여기서 다시 한번 끄집어 내다 본다면요. 처음에 매뉴얼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오토매틱으로 점차 진화가 되어 갈 겁니다. 진화가 되어 가다가 결국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런 자율적인 단계까지 진행을 하겠다는 의미로서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각각 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조건으로서 부분적 표준화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바코드 RFID 정도는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생산 정보의 모니터링이 실시간으로 가능해야 된다. 그래서 각종 센서들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수집된 정보를 분석해서 제어가 가능해야 된다는 것들, 즉 분석 도구들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공정 운영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사전 대응이 가능해야 된다. 그래서 최적화 도구들이 들어와야 된다. 모니터링부터 제어, 최적화까지 자율로 진행이 된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나 AR, VR, CPS 등의 기술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스마트 공장에서 자율 공장으로 진행을 다시 한번 더 살펴보시면, 자, 자동화 단계 크게 나눈다면 총 5가지 단계를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자동화 단계. 자, 자동화 단계는 수동 매뉴얼로 이루어지는 작업들이 기계나 시스템으로 대체되는 것을 우리는 자동화 단계라고 하겠습니다. 주로 가공이나 조립 등의 생산, 검사, 시험, 보관, 이적재, 이송, 공장의 물류 등을 다양한 자동화 장비들과 부수적인 장비들을 이용해서 자동화시키겠다는 것이 첫 번째 자동화 단계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뭐 NC 공작기계라든지 산업용 로봇, 협동 로봇, 그리고 비전 검사 장치, RFID와 바코드, PLC, DCS 인베드 시스템, 컨베이어 벨트, 그다음에 AMR 등과 같은 모바일 로봇 등과 같은 다양한 자동화 장치들이 여기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자,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면 이제 디지털 다화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미 자동화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산 시스템 내에서 공장 내에서의 다양한 장치들에서 데이터들이 이제는 나오기 시작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공장 내에서 데이터들을 디지털된 형태로 저장하고 축적을 하는 것들이 목표입니다. 자, 자동화 단계에서는 하드웨어적인 측면들이 강했다면 그 하드웨어로부터 나오는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하고 축적할 거냐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스카다 시스템이라고 하는 제어 모니터링 장비, 이 스카다와 따라가는 HMI 시스템. 자, 그 다음에 각각의 단지 이런 장치들에다가 스마트 센서를 달아서 내가 필요한 데이터, 자재나 제공품, 설비 등 혹은 공정 흐름 등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해서 어떠한 센서들을 이런 장치들에 달 거냐의 문제들이 이제 해당이 됩니다. 여기까지 상당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여기까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난다면 사실은 그 다음 단계부터는 사실 이 시스템을 좀 더 고도화하고 지능화하기 위한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이제 연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스마트 센서로부터 자동화 장치들로부터 장치들의 어떤 데이터들을 뽑아냈다면, 자, 근데 중요한 문제는 이겁니다. 어떤 데이터를 뽑아낼 거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장비들에서는 매우 많은 무수히 많은 데이터들이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뽑아낼 거냐, 어떻게 획득할 거냐와 어떤 데이터를 획득할 거냐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연결하는 결국 이 데이터들을 IoT와 네트워크를 통해서, 즉 산업용 네트워크를 통해서 IIoT라고 하는 IIoT와 무선 네트워크와 유선 네트워크를 통해서 설비, 제품, 제어 시스템, 관리 시스템 간에 서로 데이터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작업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산업용 네트워크, 필드버스라고 하는 산업용 네트워크, 산업용 사물 인터넷, 인더스트리얼 IoT라고 하는 산업용 사물 인터넷, 그다음에 등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도입이 될 거고요. 최근에는 이제 4G나 5G 통신, 무선 통신 등과 같은 다양한 이제 통신망 시스템들이 들어오게 되겠죠. 자, 이제 다음 단계,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물리적으로 시스템이 완전히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화된 장비와 그 자동화된 장비로부터 스마트 센서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획득하는 데이터화와 그 다음에 그 데이터화를 네트워크화 시켜서 우리가 필요한 공간에 데이터를 모아주기 위한 네트워크화까지가 이루어져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가 이제는 모아진 데이터를 획득된 데이터들을 어떻게 가공해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고품질을 생산, 그 다음에 인간과 로봇 간의 협업,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절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느냐에 이제 들어가겠죠. 자, 그게 이제 스마트화 되겠습니다. 스마트화 자율화 단계로 넘어가게 되겠죠. 자, 스마트화는 부품, 제품, 설비, 생산 환경 정보의 실시간 수집, 분석을 통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관리하고 제어하고 생산 과정을 최적화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가장 크게는 이런 고장 예지와 같은 게 되겠죠. 일반적으로 산업 현장에서는 보존을 많이 하죠. 장비들의 이제 수명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고장 상태를 관리하고 하는 보존들을 많이 합니다. 자, 그 보존들이 조금 더 발전하게 되면 주로 이제 예방 보존이라는 개념을 쓸 건데, 발전하게 되면은 고장 예지까지 올라가겠죠. 즉 현재 주기적인 그 장비 수선 수리보다는 보존보다는 정비보다는 주로 이제 이 장비들, 현재 다양한 형태의 장비들이 어느 시점에서 어떤 형태로 고장이 발생할 거라는 걸 미리 예측을 하고 미리 이제 예지를 하고 그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자, 이런 스마트화 단계가 끝나고 나면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제 자율화입니다. 자, 스마트 공장의 궁극적인 지향점, 사실은 이런 스마트화, 자율 공장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영화들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이제 공장에서 거의 사람이 없고 기계들만 가지고 공장이 돌아가는 형태, 이런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완전한 무인화의 의미는 아니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율한 것은 사람의 관리 없이, 개입이 없이 관리, 통제, 제어되는 형태의 스마트 공장의 어떤 궁극적인 지향점이 되겠지만, 아직 그 형태, 그 유형은, 그 모습은
사람이 아예 없는 모습일 수도 있고요. 특정 구간에서는 사람과 로봇이 협업을 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다양한 형태의 모습이 될 거고, 산업마다 특히 이제 어떤 제조업의 공장 환경마다, 그다음에 제조업의 규모마다 다양한 형태의 어떤 자율 공장의 단계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주로 여기는 이제 인공지능의 기술들이 가장 크게 들어오게 될 거고요. 그리고 CPS도 들어오게 되면서 가상 공장과 실제 공장이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자, 디지털 트윈과 같은 가상 공간과 실제 공장이 유기적으로 돌아가면서 가상 공장에서 실제 공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미리 캐치하고, 혹은 생산 스케줄링이라든지 마스터 스케줄링 같은 것들을 미리 해서, 생산 스케줄링도 미리 해서 이 공장의 실제 공장에 다운로드 형태가 되는 뭐 그런 다양한 형태의 어떤 이제 관리 기법들,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는 관리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자면 자율 공장의 4대 핵심 기능이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던 게 데이터 취득 및 관리입니다. 물론 이 4대 핵심 기능에서는요, 자동화는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매뉴얼에서 수동에서 오토매틱으로는 이미 진화가 됐습니다. 특히 최근에 여러 가지 로봇을 활용해서 제조 혁신을 하고,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형태의 자동화 장비, 뭐 CNC부터 시작해서 로봇, 뭐 컨베어 시스템 등등등 많은 자동화 장치들이 현장에 제조업에 많이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동화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본다면, 이 자동화에서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넘어갈 거냐 이야기를 이제 해보시는 겁니다. 사실은 이 자동화에서, 사실 자동화만 된다 하더라도 매뉴얼을 수동적으로 움직였던 공장을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공장으로 바꾸는 것만 하더라도 상당한 생산성 향상들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자, 거기서 더 나아가기 위한 방법, 즉 자동적으로서 자율적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기술들이 필요하고, 우리 공장에서, 우리 제조업에서는 어떤 기능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4개의 핵심 기능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겠죠. 자, 첫 번째가 데이터 취득 및 관리입니다. 자, 제조 공장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디지털에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취득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 많은 데이터를 모아서 무엇을 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는 마찬가지로 현재 제조업과 공장에 처해 있는 현실과 산업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있겠지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산업군들에서 데이터를 획득해서 이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할 거고 어떻게 활용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여러 연구들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실제 적용도 많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생산성이 향상되고 품질이 발전한다는 것들도 많은 이렇게 사례들이 지금 나와 있다고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사적 제조 지능, 엔터프라이즈 매뉴팩처링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즉 자율 공장에서 빅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여 신속한 실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형태가 되겠죠. 가장 이런 자율 공장에서 빅데이터 실시간 처리가 이루어진다면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제공품이 줄어드는 효과들은 있겠죠, 당연히요. 이거 외에도 고장 예지 기술을 통해서 고지에서 미래에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인들을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환경들도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나오는 게 협업 기능, 자율 공장의 협업 기능, 즉 사람과 기계, 로봇뿐만 아니라 기계와 로봇 간의 협업, 다양한 형태의 협업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 자동화를 했다면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공장에는 로봇과 기계들만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했죠. 똑같이 로봇과 기계들만 존재하게 될 경우에는 똑같이 그 로봇과 기계들이 협업을 못하면서 사람처럼 그렇게 지능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협업이 부족하면서 결국 그 발전에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협업 기능들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공정과 시스템의 통합, 이제 마지막으로 상당히 어려운 단계인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해야 되는 이 4가지 기능으로서 이루어졌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자율 공장에는 다양한 형태의 기술들이 도입이 되어 있겠죠, 당연히. 예, 자동화에서는 로봇과 모바일 로봇, 산업 로봇, 협동 로봇, 3D 프린터, PLC 등, 모니터링 장비에서는 스마트 센서와 스카다, 그 다음에 각각의 ERP나 SCM, MES 등과 같은, 그리고 연결을 위해서
IIoT와 유선 네트워크, 그리고 스마트화를 위해서 빅데이터 기술, 인공지능 기술, 엣지 컴퓨팅 기술, 뭐 가상인실, 증강인실 기술, 그리고 자율화를 위한 빅데이터 처리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들이 이제 주요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자율공장의 미래상이 되겠죠. 리얼타임 실시간에 디터미스틱 이더넷이라는 산업용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여러 가지 다양한 코봇, 뭐 사람과 협업하는 로봇들, 그리고 산업용 로봇들, 그다음에 자동화 장치들, 그다음에 이제 컨디션 베이스드 모니터링과 PHM과 같은 예지 보정 기술들 등이 이제 이게 들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터넷 엣지 노드 등을 통해서 스마트화하는 디지털한 데이터를 획득하게 되기도 하고요. 자, 조금 과거로 가봅시다. 사실은 과거를 알아야 미래도 알 수 있는 거니까요. 이 자율공장은 1986년도부터 시작됐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CIM이라는 개념부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인테그레이트 매뉴팩처링이라고 하는 CIM이라는 기술로부터 시작이 됐고요. 미국의 Society of Manufacturing Engineers에서 만들어진 기술입니다. 자, 이 CIM에는 이런 보시면 마케팅, 그다음에 플래닝, 그다음에 파이낸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결합이 되어야 된다. 결합이 된다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시스템이 통합이 된다. 공장의 모든 기능이 통합된다고 주장했고요. 자, 생산과 관련된 개념들도 무수히 많은 개념들이 1960년대부터 만들어져 왔습니다. 뭐 그룹 테크놀로지, 로보틱스, NC, FMS, 그다음에 MRP, 뭐 그다음에 TQM, SCM, ERP, POP, MES, 뭐 AM, 그다음에 CIM, CPS까지, CPS, PDM까지 많은 형태의 개념들이 등장해왔고요. 이런 매니팩처링과 관련되어 있는 무수히 많은 약어들도 등장해 있습니다. 딱 이유는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자동화의 문제는 자동화에서 이런 문제들이 등장했습니다. 처음에 가장 먼저 시작했던 게 스마트 공장에서 시작했던 게 제일 먼저 시작했던 게 자동화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오토매틱입니다. 오토메이션을 시키는 거죠. 자, 오토메이션을 시키다 보니까 전통적인 연결 방식이 PLC 방식을 쓰게 되거든요.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기들과 PLC를 직접 연결하는 전통적인 연결 방식이 등장했고요. 그리고 자동화 시스템의 대형화, 지능화, 유형화되면서 1980년대 정도 되면은 이런 필드 기기 수, 자동화 장치들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약 한 15% 정도, 80년대는 15% 정도만이 통신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전체 비용의 50%가 통신 비용에 들어갔습니다. 자, 또한 시스템이 설치되거나 새로운 시스템이 설치되거나 개선될 때 와이어링 비용이 발생합니다. 자, 우리나라 공장들도 대기업들도 불과 몇 년 전까지 이렇게 자동화의 전통적 연결 방식인 PLC 방식, 스카다 방식을 쓰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커스텀 소프트웨어가 사용되고 프로그램 가능한 장비 사용이 증가되고 이런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PLC 대안으로 산업용 네트워크, 지금은 거의 이더넷 개념으로도 많이 도입이 되어 있죠. 산업용 이더넷이라고 하는 개념들로 도입이 되는데요. 이런 산업용 네트워크로 많이 발전했습니다. 필드버스라는 용어를 많이 썼습니다. 필드 PLC 방식의 대안으로 등장했고요. 자, 공유된 전선을 이용하여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실제로는 허브와 같은 스위치와 같은 것들을 쓸 거기 때문에 연결은 PLC와 동일하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 PLC는 일단 PLC 장치들을 가지고 쓴다면 이거는 프로세스 컨트롤 레벨, 팩토리 레벨에서 보시면 PCS나 MES와 같은 여러 가지 이제 소프트 PLC와 같은 PC 개념들, 인베디드 PC라든지 등을 이용해서도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산업용 네트워크 역사는요, 1980년대 초부터 나왔습니다. 자, 자동화 단계를 지나서 자동화 단계를 지나서 네트워크 단계까지 가게 되죠. 자동화 단계를 지나서 네트워크 단계까지 가게 되는데 사실 그 자동화, 디지털화, 네트워크가 가는 데까지 지금 매우 많은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온 겁니다. 많은 시간을 소비해서 이 단계까지 왔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1980년대 초에 미국에서 맵이라는 것을 먼저 만듭니다. 결국 자동화 장치들 간의 네트워크를 만들자라고 해서 만들었고요. 이때만 하더라도 인터넷이라는 것은 사실 발전되어 있지 않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치들 간의 네트워크도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ISO, ICS 61158이라는 것을 만들기 시작하고요. 프로피버스 여러 가지 이 당시에는 다양한 이제 PLC 회사들, 메이저 PLC 회사, 지멘스, 라겔 오토메이션, 미쯔비시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PLC 회사들이 자사들 장비,
자사들의 자동화 장비들을 연결하기 위한 네트워크 표준 프로토콜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표준화되기 시작하고요. 2000년대, 2010년, 2020년 현대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거의 대다수가 이제 산업용 네트워크, 이제 산업용 이더넷이라고 하는 것들로 어느 정도 통일이 되어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몇 가지 사례들을 제가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앞에서 했던 결국 이제 자동화는 이미 어느 정도 다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결국 많은 곳에서 자동화를 이제 보셨을 겁니다. 로봇을 쓰자, 뭐 그다음에 PLC를 쓰자, 그다음에 이제 뭐 최근에는 모바일 로봇도 쓰자, 그다음에 이런 이야기들. 근데 어느 정도 레벨의 자동화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셨을 거고요. 자, 조금 더 발전해서 MES와 이제 그 POP를 하자. 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왜 디지털로 하자. 자, 그다음에 네트워크 하자. 데이터를 획득하려면 결국은 어떤 형태의 네트워크든 깔아야 되죠. 네트워크 하자까지는 이해를 하실 거고, 많은 제조업에서, 많은 공장에서 그 세 가지 단계까지는 갔을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기 위해서 선지사들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라겔 오토메이션 유수의 PLC 회사죠. 자, 이더넷 IP 기반의 개방형 통합 네트워크 모델을 제시하였고, 이를 지원한 컨택트 및 소프트웨어를 운영합니다. 자, 이런 형태의 모델들을 만들었죠. 여기 보시면 카메라 컨트롤러, HMI, 로보틱스, 모터 드라이브 액추에이터, 슈퍼바이저 리cord 컨트롤, 세프티 컨트롤, 세프티 IO 등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들을 물리게 되죠. 지메스. 자, 지메스 프로피버스 기반으로, 물론 이제 최근에는 이 네트워크들이 다 많이 바뀌어갑니다. 장비 공정 레벨의 PLC, CNC부터 운영 제어, MES, ERP까지의 라인업을 구축했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미쯔비시도 마찬가지로 CC링크 기반의 양방향 정보 교환이 가능한 PLC, 측정 장치, 이더넷 통신을 연계한 생산 능력 및 에너지 솔루션 등을 개발했습니다. 자,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앞에서 보였던 것처럼 자율공정의 시초는 1980년대부터 시작했다면 자동화, 그다음에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로봇 회사들과 그다음에 이제 컨베이어 시스템들, 그리고 컨베이어 회사들, 그다음에 PLC 제조사들이 붙어서 자동화를 시작했죠. 그리고 여기에서 좀 더 빨리 진도를 빼신 분들이 이 PLC 제조사에서 디지털화와 네트워크화의 개념들을 이해하기 시작한 거죠. 자, 다음 단계는 이제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는, 자, 이제 모아진 데이터를 어떻게 획득할 거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지 영역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미지 영역이 있고, 어떻게 획득할지에 대해서는 다들 퀘스천 마크를 찍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율공장의 적용 사례. 자, 아디다스의 스펙트 팩토리가 가장 크게 이슈가 되었던 분야 중에 하나로 볼 수 있겠죠. 자, 2015년 제품의 수요가 많은 독일 선진국인 독일 안스바우어와 미국 애틀란타에 자율공장을 구축했습니다. 자, 주로 3D 측정 기술을 개발해서 기반으로 해서 소비자 맞춤형 신발 생산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자, 문제는 아직은 기술적인 제한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생산 가능한 신발의 종류가 매우 제한적이었고, 복잡한 신발 제조 공정의 자율화에 기술적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이 독일 안스바우어와 미국 애틀란타의 자율공장은 어느 정도 철수를 하죠. 하고 사업을 실패했다, 자율공장이 실패했다는 용어를 쓰지는 않고요. 자, 이걸 통해서 인공지능과 IIoT와 빅데이터의 기반 기술들 중요성을 느끼게 될 거고요. 자, 아시아의 생산 공장 인프라에다가 자, 스피드 팩토리 시스템을 결합해서 조금 더 현지 시스템들, 그러니까 완전 무인 자율화의 개념보다는 결국에는 이제 인간과 장비가, 기계가 같이 공존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려고, 조금 더 발전적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얘기했던 게 자율공장에서 무인 공장은 아니란 겁니다. 초창기에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추측을 했었습니다만, 자율공장은 무인 공장이 되어야 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봤던 그런 공장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 보시면 뭐 그게 하장고는 2000년대 초니까 20년, 30년 전, 20년 전의 영화에서도 무인공장이 등장합니다. 그런 걸 보고 제가 자랐거든요. 자, 그러면서 앞으로 자율공장은 그렇게 될 거라고 추측을 했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자, 다음 테슬라의 완전 자동화된 로봇 공장. 자, 2018년 유기적으로 연결된 지능한 로봇을 활용해서 인력을 최소화하고 당시 가장 자동화된 조업량을 구축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테슬라도 이때는 실패했죠. 완전 로봇 자동에 실패했습니다. 자, 최근에는 근로자는 최소한의 검수만 수행한, 즉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결국 사람과 로봇이
협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인지하고 2020년 기가 팩토리를 공개했죠. 지금도 자동차 조립이라든지 자동차 조립에는 거의 대다수가 로봇들과 자동화된 장치들을 가지고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봇이 못하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로봇은 할 수는 있습니다만 아직은 로봇의 기술, 오토메이션의 기술들이 사람의 스피드를 따라가지를 못할 수도 있고 사람보다 훨씬 더 유연한 작업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로봇 연구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그 로봇의 기술을 사람과 유사한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도 이해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LG전자의 LG 스마트파크, 미국 테네시주 세탁기 공장에 자율 공장으로 전환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개별 건물에 분산된 제품의 생산 라인을 하나로 통합했죠. 자, 그래서 자동화를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서 24년까지 자율형 지능 공장을 완공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직 전자 쪽에서도 자동화가 어려운 부분들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존재하고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자동화해낼 건지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로봇과 사람 간의 협업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에 대한 것들도 계속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2020년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제조업의 뉴노멀이라고 이야기하죠. 뉴노멀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최근에는요. 코로나 이전에 제조업에서 사용했던 기술들, 많은 기술들이 존재합니다. 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운영 기술, 공급망 기술, 운영 인텔리전스 기술, 엣지 클라우드 기술, 작업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영상, 자동화 및 로봇 혜택 등 이런 여러 가지 몇 가지 분야에서 조금 더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스프라이 체인 공급망 솔루션, 특히 최악의 상황, 예측 불가한 조건에서도 제조 공급망 체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공급망 솔루션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변화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자, 어떻게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국 과거에 했던 글로벌라이제이션 에서 조금 더 다른 형태의 이제 변화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운영 인텔리전스와 데이터 분석, 생산의 최적화로 경쟁 우위를 확보하겠다. 그 다음에 엣지 컴퓨팅, 기존 클라우드 전략을 보완해서 엣지 컴퓨팅이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작업자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요구들이 증대되어 있다. 자, 스마트 팩토리와 자동화를 유통한 경쟁 우위들을 확보하겠다는 것들이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대두되고 있는 여러 가지 변화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 이제 제가 포스트 코로나를 보여드리면서 기업들에서 몇 가지 경우의 수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 그다음에 사회 환경 변화, 국제적인 전 세계적인 제조업의 환경 변화, 자,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리에 관련된 다양한 기술들의 변화 등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 그것들이 접목이 되면서 그것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융합되고 통합되면서 새로운 방향의 또 제조업들도 나아가게 될 거고요. 향후에는 최근에 아직까지는 이제 자율화까지는 가지는 못했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자율에 대한 요구들이 등장하게 될 거고 조금 더 인간과 로봇이 자동화 기기가 협업하는 그런 이제 제조 공장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